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의 개정 과목이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퇴직금 제도라기보다는 회계 처리에서는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얼마만큼을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종업원에게 우리 퇴직금 제도에 의해서 최근 3개월의 평균 월급에 대한 부분을 1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종업원의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기말에 계산을 합니다. 그만큼을 회사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채만큼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회계처리가 결산분계로서 이렇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분계를 우리가 12월 31일 결산분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이든 2월이든 종업원이 퇴직을 할 때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5천만 원을 설정을 해놨다고 보겠습니다. 자, 5천만 원이 설정됐다는 것은 일시에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총 퇴직금이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채로 인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갑자기 종업원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됐어요. 2월 5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의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800만 원이다. 800만 원. 그러면 800만 원을 어디서 줘요? 부채 감소. 이제 지급했으니까 어떻게 지급할까요? 대변의 현금이라든가 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에는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사례를 보면은 A사가 2021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으면은 1월 1일 날 입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 1년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퇴직금이 발생했겠네요. 그래서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할 퇴직 일시금을 계산했더니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됐다면 2021년 12월 31일 결산 때 차변의 퇴직급여 1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부채로 인식해놨죠? 자, 그런데 지금 괄호 2번에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이라는 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이라는 연금제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확정기여형은 연금은 우리가 누가 불입하냐면 회사가 불입을 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연금을 불입하면서 확정기여형 연금을 불입할 때는 이와 같이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여러분이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야 돼요. 비용 처리. 무엇을? 연금을 불입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즉 퇴직급여가 비용이에요. 회계연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를 보면은요, 2021년 1월 1일에 개업을 한 회사인데 모든 종업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0,000원을 납부하라. 그래서 불이백이 10,000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아직 3,000원은 결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불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10,000원을 비용 처리하고, 불입한 것은 이제 자산 감소시키고 아직 불입하지 않은 것은 부채로 인식한다. 이때 부채 비용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으로 인식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확정급여형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은요, 자산처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회사가 불입을 했는데 자산이다. 마치 회사가 적금을 불입하는 것처럼. 회사가 적금을 불입하면 정기의 적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퇴직금을 불입해야 될 만큼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을 그 한도 내에서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 명의로 적금을 들어놓는 거예요. 하나에.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그 자산의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표시를 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확정급여형은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개정 과목은 이거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에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했죠. 자, 두 번째,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자,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개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개정 과목을 표시한다. 요거 핵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것에 대해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연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한도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의 미지급금 이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연금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또는 연금 미지급액보다 더 많이 불입을 한 것은 그것은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은 어떤 사례인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21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2021년에 보험회사에서 10,000원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은 1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1,000원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 회계처리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비용 처리, 그만큼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미리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은 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10,000원. 예. 그리고 불입을 다 했네요.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한도에 포함되어 있죠. 이내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자산이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차감 계정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자산을 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초과된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산으로 가가지고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란히 표시한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개정 과목은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에서 불이백을 자산 처리할 때 쓰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불이백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가 나와요. 불이백. 뒤에서 이제 이 퇴직급여 관련된 거는 실무 시험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 요건 충분히 연습할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 두면 지금 뭐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불이백을 퇴직급여로.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빼먹었네. 자, 여러분 확정기여형은 아까 불이백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불이백을. 그러면 비용 처리, 퇴직급여로 다 불이백을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지 않는다. 요거 여기 확정기여형에서 요걸 하나 적어 놓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 밑에 있는 확정급여형은 자산 처리를 하잖아요. 불이백을.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결산 때 비용 처리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을 보시면
불이백을 전부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 때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게 되면은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또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지 않는다. 요게 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에 5번째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부채죠. 그냥 우리가 일반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장기 미지급금은 뭔가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대금을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이 되죠. 그리고 기타 충당 부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충당 부채. 충당 부채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 의무를 우리가 충당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과거의 사건이 뭐예요?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건이죠. 그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의무가 발생하죠. 퇴직금이라는 의무. 그것을 우리가 부채로 인식할 때 우리가 땡땡 충당 부채 이렇게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고 있는 거예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충당 부채다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래서 앞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나왔고요. 6번에 있는 이거 기타 충당 부채는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처럼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발생한 의무, 그 의무를 부채로 인식할 때 우리가 땡땡 충당 부채 이렇게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충당 부채는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충당 부채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에 가장 가까운 추정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금을 추정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죠. 실제로 퇴사를 할 때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본 관련 개정 과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채를 알아봤어요. 주로 우리가 부채에서는 비유동 부채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제7절에서는 자본 관련 개정 과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은 FAT 1급 교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죠. 그래서 개인 기업은 자본금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그런데 법인은 자본금 말고 추가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한 주식수. 이것이 법정 자본이고요. 개정 과목으로는 자본금으로 표시합니다. 한 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예요. 자본금은. 그러면 자본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할까요? 주식을 발행할 때 회계 처리하겠죠. 주식을 발행할 때. 그래서 만약에 액면가 5,000원인 주식 한 주를 현금으로 발행했다. 그러면 액면 발행을 했다면
대변에 자본금 5천원, 차변에 현금 5천원 이렇게 분기하면은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표시할 때는요, 언제나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액면 발행을 했는데 비용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라. 자, 5천원짜리 액면가 5천원에 발행을 했는데요. 5천원에 발행을 했는데 5천원을 못 받고 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4,900원을 받았어요. 4,900원을 100원은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 100원을 기록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주식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어떻게 해라? 더해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그러면 주식을 할증 발행했을 때는요, 주식 할증 발행에서 발행 금액에서 떼줍니다. 여러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고요.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은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죠. 예, 그거는 자본 잉여금이죠. 자,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고, 예, 헷갈렸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까 우리가 신주 발행비를,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신주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분류상 자본 조정으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네, 첫째,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합니다.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아까 차감하시라고 그랬죠.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 금액에서 신주 발행비를 차감한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자본 조정 항목으로 계상을 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것으로 주금 납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증자나 주식의 배당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XX로 금액을 표시했는데요. 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분계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인데 10,000원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10,000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천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본금은 5천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원. 두 개가 다 뭐예요? 요 두 개가 다 자본 항목이죠. 자본. 위에 거는 자본금이고 밑에 거는 자본 잉여금이다 이거예요. 자본금도 자본이요, 자본 잉여금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에 자산 증가가 10,000원이고 대변이 자본 증가가 10,000원인 그런 거래이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언제 발생하는지 기억해 주세요.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여기다 하나 또 이걸 적어 놓읍시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 두 개 개정 과목은 짝꿍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입니다. 이 두 개는 자본 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에 있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두 개가 각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과거에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해가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존재했어요. 있었어요, 이게. 그 뒤에 몇 년 지나서 또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때는 할인 발행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 초과금이 가령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60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600만 원을 상계해 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빼주는 거예요. 600. 그럼 이걸 400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냥 400으로 고칠 수는 없겠죠. 분계를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서 증가했잖아요. 60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해주면 이게 400이 되는 거죠.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600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상계 처리한다. 자, 이 분계 연습은요, 우리 TAT 2급 교재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론 정리가 좀 끝나고 실무로 넘어갔을 때 분계 연습이 한 120문제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 분계 연습 문제 120개 중에 자본 관련 연습 문제가 한 10문제 들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상계 처리하는 거 그때 연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우선 알아두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은 나중에 분계 연습에서 할 것이다. 자, 자본 잉여금 중에 감자 차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우리가 감자라는 말은 증자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감자는 발행의 반대니까 주식을, 만약에 아날로그 주식이라면 주식이 종이로 되어 있죠?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감자는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식을 없애야 됩니다. 아까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었죠? 그게 증자입니다. 그 증자의 반대가 감자예요. 감자를 하려면 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주가 갖고 있죠. 그러면 주주에게 주식을 그냥 뺏는 방법도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무상 감자합시다. 그러면 꽝꽝꽝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무상 감자를 하면은요, 주주들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100주 가지고 있는데 10% 무상 감자 한대요. 그러면 내 주식수가 졸지에 90주가 됩니다. 돈 하나도 못 받고. 그게 무상 감자예요. 법인이 손실이 계속 나가지고 그 손실 부분을 보정하는 방법이 없을 때,
무상 감자를 통해서 그 손실을 보전합니다. 근데 감자 차익이 났다는 것은 뭐예요? 유상 감자 했다는 거예요. 유상 감자. 유상 감자는 뭐냐? 주주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사다가 소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을 봤다 이거예요. 그게 감자 차익입니다. 자, 어떻게 분개하느냐면, 자, 유상 감자 시 액면 금액이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보다 액면 금액이 더 크다는 거 뭐예요? 싸게 샀다는 거죠. 자, 아까 5,000원짜리였습니다. 한 주를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주에게 5,00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4,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현금은 4,000원 나갔죠. 자본금은 5,000원이 감소합니다.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한다. 그러면 1,000원을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감자 차익으로 기록한다. 감자 차익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이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유상 감자 시 감자 차익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감자 차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 보면 기존의 감자 차익이 있을 때는 감자 차익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감자 차손으로 인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자 차익과 여기도 이제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본 개정 과목에는요 상계 처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한 2018년 정도에, 2018년도에 이렇게 감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 차익 1,000원이 지금 우리 회사 어디에 있겠어요?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겠죠. 자본 잉여금이니까. 자, 그런데 2021년도에 또 감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액면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주만 감자했어요. 5,000원. 근데 이걸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8,000원에 샀어요. 현금이. 현금 8,000원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감자 차익 1,000원이 발생한 이 사실이 없다면은 3,000원을 바로 감자 차손으로 기록하면 돼요. 3,000원을. 그런데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상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무상태표에 합계잔액상표에 좀 1,000원이 있잖아요. 요걸 먼저 없앱니다. 자, 감자 차익을 없애려면은 발생한 곳에 반대편에 와야죠. 차변에 기록하면 이제 감자 차익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감자 차손은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 자본 조정은요, 자본의 감소 항목이 많아요. 자본 잉여금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본 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합니다. 근데 자본 조정 항목은 100% 다 그러진 않지만 대체로 자본 감소 항목이 많아요. 감자 차손 어디에 옵니까? 차변에 오잖아요. 발생할 때. 자본은 차변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이것이 2,000원이 자본 감소한 거예요. 이것도 감자 차익도 1,000원 자본 감소했죠. 요 2018년도에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1,000원 증가했다가 2022년도에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고 이제 감자 차손만 2,000원 남게 돼요. 그래서 서로 상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회계처리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에 관련된 회계처리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본조정에 관련된 것도 알아볼까요? 자본조정이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은 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이 아니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 자본의 차감 성격이 뭐예요? 그래서 자본 감소 성격이다. 그래서 자본 조정이 대부분 발생할 때 차변에서 발생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래서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은 다 자본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개정 과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자본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 분계를 한번 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입니다. 한 주를 발행했어요. 5,000원. 자, 이하로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했으니까 현금은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가지고 자본의 차감 항목이다. 자본이 감소하게 된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에 만약에 주식 발행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까지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합니다. 주식 발행 비용이 발생한 것도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아까 가산해야 된다.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죠. 자, 다음은 감자 차손. 아까 감자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주식을 소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자 차손은 뭐예요? 액면가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샀을 때 감자 차손이 발생하죠.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사가지고 소각했는데요. 6,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1,000원이 감자 차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데 과거에 감자 차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이렇게만 분계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감자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감자 차손 발생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분류에 대한 개정 과목들입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이거는 기말을 말하는 거예요. 12월 31일. 12월 31일 현재의 기타 포괄 손익 잔액으로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의 누계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평가할 때 말이죠. 장부금액보다 더 높게 평가할 때는 평가 이익이 나오고 장부금액보다 낮게 평가하면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그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에 가죠.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런데 일부는 손익으로 안 갑니다. 그 손익으로 가지 않는 평가 손익이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우리가 이걸 자본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본.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이 시험에서 다루어집니다.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라든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것은 이제 이런 개념 과목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분계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유형 자산을 원가 모형이냐 재평가 모형이냐로 분류해 가지고 재평가 모형으로 우리 TAT 2급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FAT 1급은 언제나 원가 모형으로만 문제를 냅니다. 유형 자산을. 그런데 TAT 2급은 재평가 모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상승한 것은 뭐예요?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 그래가지고 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재평가 손실은 이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에요. 그냥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기 공정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상승한 부분만 재평가 잉여금으로서 자본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수년간 장기간에 가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올랐을 때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가격이 또 떨어졌네요. 그러면 바로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에요.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았던 것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에서 상계하고 더 떨어진 것만 재평가 손익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우리 그 자산 정리할 때요, 그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그거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연습 문제, 분계 연습 문제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본이 거의 끝났는데요. 끝부분이 조금 내용이 좀 있으니까 여기가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부채와 자본을 뒤에 가면 이론 실기 문제가 이론 문제가 있죠. 그걸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